어머님, 제가 옷 좀 갈아입고 오시라고 했잖아요. 이 냄새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저에겐 큰 사랑입니다. 서울 하늘은 유난히도 맑았지만 오늘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비극의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새 아파트의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천장에 달린 샹들리에는 눈이 부시게 빛나고 있었죠. 오늘은 바로 말순 씨의 아들 민호와 며느리 미라의 집들이 날이었거든요. 온 집안에 고소한 갈비찜 냄새와 기름진 전 부치는 냄새가 가득했지만 정작 그 음식을 새벽부터 준비한 말순 씨의 자리는 어디에도 없어 보였습니다. 말순 씨는 그 화려한 거실 소파 한가운데가 아닌 가장자리에 엉덩이만 살짝 걸친 채 불편하게 앉아 있었어요. 시장에서 30년 넘게 생선을 만지며 거칠어진 그녀의 손은 자식 앞이라 나름대로 곱게 차려입은 옥색 한복 위에서도 자꾸만 움츠러들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해 집이 대궐 같다. 아드님이 의사라 다르다며 칭찬을 쏟아낼 때마다 말순 씨는 덩달아 어깨가 으쓱해지기는커녕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며느리 미라 씨를 향했지만 미라 씨는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교묘하게 시선을 피하거나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거든요. 손님들에게는 세상 천지 둘도 없는 상냥한 미소를 지으면서 말이죠. 그 이중적인 모습에 말순 씨는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아 앞에 놓인 물만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미라 씨가 부엌에서 과일 쟁반을 들고 나오다 말순 씨 곁을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미라 씨의 얼굴이 확 구겨지더니 쟁반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어요.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소란스러운 거실 공기를 단번에 얼어붙게 만들 만큼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님, 제가 옷 좀 갈아입고 오시라고 했잖아요. 이 냄새 어떡할 거예요? 순간 정적이 흘렀고 웃고 떠들던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말순 씨에게 꽂혔습니다. 말순 씨는 당황해서 자신의 옷소매에 코를 박고 냄새를 맡아보았죠. 깨끗하게 빨아 다려 입은 옷이었지만 며느리의 코에는 시장통 생선 비린내가 여전히 배어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은 실제 냄새가 아니라 며느리의 마음속에 있는 혐오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말순 씨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게 달아올랐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도움의 눈길을 보내듯 아들 민호 씨를 쳐다봤지만 아들은 그저 헛기침을 하며 베란다 쪽으로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어미의 치욕을 외면하는 아들의 모습은 며느리의 비난보다 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말순 씨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아니 아가, 내가 새벽에 목욕탕도 다녀오고 옷도 드라이클리닝 맡겼던 건데 말순 씨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변명하듯 말해보았지만 미라 씨는 들을 생각조차 없다는 듯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머님 몸에 밴 냄새는 안 빠져요. 손님들 비위 상하게 왜 이러세요, 정말. 결국 말순 씨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안방으로 도망치듯 들어가야 했습니다. 문 밖에서는 다시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닫힌 방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말순 씨가 있는 공간은 칠흑 같은 어둠이나 다름없었죠.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늦은 저녁 고요해진 거실로 말순 씨가 조심스럽게 걸어 나왔습니다.
이제야 아들 내외와 오붓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기대했던 말순 씨의 바람은 식탁에 마주 앉은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에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미라 씨는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인 물 한 잔을 응시하다가 말순 씨를 똑바로 쳐다보며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제 분가하세요. 말순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들이 개업할 때 전세금을 빼주고 이 집을 살 때도 남은 쌈짓돈을 다 털어보태주느라 지금 말순 씨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합가를 조건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었는데 이제 와서 나가라니요. 말순 씨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이 집 살 때 내 돈 다 들어간 거 뻔히 알면서 내가 지금 갈 데가 어디 있다고. 말순 씨의 떨리는 목소리에 억울함이 묻어났지만 미라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준비했다는 듯 팔짱을 끼며 싸늘하게 대꾸했죠.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논리적인 척 포장되어 있었지만 그 속에는 늙고 돈 없는 시어머니를 향한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그러게 누가 노후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아들한테만 올인하래요? 요즘 세상에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집이 어디 있어요? 저희도 병원 대출 갚느라 숨 막혀요. 어머님 병원비나 간병비까지 감당할 자신 없으니까 더 험한 꼴 보기 전에 정리해 주세요. 말순 씨는 가슴을 쇠망치로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의사가 되었을 때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믿었던 자신의 어리석음이 사무치게 후회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는 아들 민호 씨는 식탁보 무늬만 세고 있는 듯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모든 희생을 먹고 자란 그가 정작 어머니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순간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었던 겁니다. 말순 씨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거친 손등을 적셨습니다. 이 집은 화려한 대리석으로 치장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사람의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저 차가운 돌덩이 같은 공간일 뿐이었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밝은 거실 조명이 말순 씨의 초라한 흰머리를 비추며 그녀의 비참함을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거리의 네온 사인이 화려하게 번쩍이는 밤이었지만 말순 씨가 몸을 누인 곳은 도시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 속에 있는 낡은 여관방이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코를 찌르는 쿰쿰한 곰팡이 냄새와 담배, 쩐내가 뒤섞여 말순 씨의 속을 메스껍게 만들었죠. 아들네 집에 그 향긋한 디퓨저 향기가 아직 코끝에 남아있는 것 같은데 현실은 누르스름하게 변색된 벽지가 뜯겨나간 싸구려 방 한 칸뿐이었습니다. 그녀가 챙겨 나온 것이라곤 급하게 쑤셔 넣은 속옷, 몇 벌과 세면도구가 든 쭈글쭈글한 쇼핑백 하나가 전부였어요. 평생을 바쳐 일궈온 인생이 고작 이 비닐, 쇼핑백 하나로 압축되었다는 사실에 말순 씨는 다리가 풀려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장판 바닥은 난방이 들어오지 않는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말순 씨는 그 냉기를 느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가슴속에 불어닥친 배신감과 서러움이라는 폭풍우가 더 매섭고 차가웠기 때문입니다. 창문 밖에서는 취객들의 고성방가 소리와 자동차 경적 소리가 시끄럽게 울려 퍼졌지만 방 안은 숨막힐 듯한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말순 씨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 속에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액정 화면 위로 아들 내 사랑 민호라는 이름 세 글자가 선명하게 떠올랐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기까지는 수십 번의 망설임이 필요했습니다. 혹시나 며느리가 옆에 있지는 않을까, 아들이 곤란해하지는 않을까 하는 어미로서의 본능적인 배려가 앞섰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세상에 홀로 버려졌다는 공포감은 그 배려심마저 집어삼킬 만큼 거대했습니다. 말순 씨는 눈을 질끈 감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뚜루루, 뚜루루. 신호 연결음이 길게 이어질 때마다 말순 씨의 심장은 조마조마하게 쪼그라들었습니다. 연결음이 10번도 넘게 울리고 나서야 달칵 소리와 함께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반가움이나 걱정이 아닌 귀찮음과 짜증이 잔뜩 묻어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아들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말순 씨의 눈에서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목구멍이 꽉 막혀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그녀는 애써 울음을 삼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야, 나다. 밥은 먹었니? 나는 지금 역전함 여관에 들어왔는데. 말순 씨는 아들이 당장이라도 엄마 어디에요? 제가 모으러 갈게요라고 말해주길 간절히 바랐을 겁니다. 비록 며느리가 등살을 부려 쫓겨났을지언정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만은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마지막 믿음을 확인하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대답은 말순 씨의 심장에 마지막 확인 사살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민호 씨는 잔뜩 목소리를 낮춘 채 마치 범죄자라도 대하듯 속삭였습니다. 엄마, 제가 지금 전화 받기 좀 곤란해요. 미라가 아직 화가 많이 나 있거든요. 지금 통화하는 거 알면 또 난리 나요. 말순 씨는 말문이 막혀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어머니가 낯선 여관방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아들은 고작 아내의 눈치를 보느라 어머니의 안부조차 묻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었지만 민호 씨의 말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분간은 연락하지 말고 계세요. 미라 화 좀 풀리고 잠잠해지면 제가 따로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돈 필요하면 나중에 몰래 조금 붙여드릴 테니까 밥 잘 챙겨 드시고요. 끊어요. 뚜둑. 매정한 끊김 신호와 함께 전화는 먹통이 되었습니다. 말순 씨는 멍하니 꺼진 휴대전화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검은 액정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쭈글쭈글한 주름과 퉁퉁 부은 눈, 산발이 된 머리카락까지 영락없는 노숙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돈 필요하면 나중에 조금 붙여주겠다는 아들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며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의사로 만들기 위해 생선 내장을 만지며 벌었던 그 수많은 돈들은 다 어디로 가고 이제 와서 적선하듯 돈 몇 푼을 이야기하는 아들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서운함을 넘어 내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듯한 참담함이었습니다. 말순 씨는 휴대전화를 바닥에 내려놓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차라리 아들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면 바빠서 못 받았겠거니 하고 스스로를 위로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아들의 비겁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나니 이제는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다는 잔인한 현실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방음이 전혀 되지 않는 옆방에서는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복도에서는 발자국 소리가 타박타박 울렸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활기차게 돌아가는데 말순 씨만 멈춰버린 시간 속에 갇힌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텅 빈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천장 구석에 거미줄 하나가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자식이라는 동아줄 하나만 믿고 매달려온 자신의 신세 같아 보였습니다. 눈물조차 말라버린 말순 씨의 눈동자에 깊고 어두운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오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길고 추운 밤이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여관방에서의 며칠은 말순 씨에게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속옷 한 벌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쫓겨난 터라 몸에서 나는 냄새보다 마음에서 썩어가는 냄새가 더 견디기 힘들었죠. 결국 말순 씨는 아들 부부가 병원에 출근했을 낮 시간을 틈타 몰래 짐이라도 챙겨 나오기로 결심했습니다.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익숙한 아파트 복도를 걸어가는데 심장이 어찌나 쿵쾅거리던지 경비원 아저씨가 그 소리를 들을까 겁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선 말순 씨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띠띠띠띠. 익숙한 전자음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고 다행히 비밀번호는 아직 바뀌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훅 끼쳐오는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따뜻하고 안락했지만 말순 씨에게는 더 이상 허락되지 않는 온기였기에 발을 들이는 것조차 죄스러웠습니다. 거실은 텅 비어 있었고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말순 씨는 숨소리조차 죽이며 안방으로 향하려던 찰나 서재 쪽에서 들려오는 낯익은 목소리에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분명 병원에 있어야 할 며느리 미라 씨와 아들 민호 씨가 집에 있었던 겁니다. 말순 씨는 본능적으로 신발을 벗어들고 거실 장식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들키면 안 된다는 공포감이 온몸을 휘감았지만 열린 서재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대화 내용은 그 공포를 순식간에 분노로 뒤바꾸기에 충분했습니다. 자기야, 지금 병원 대출 이자만 한 달에 얼마인지 알아? 이대로 가다간 우리 정말 길바닥에 나앉아. 며느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날카롭고 다급했습니다. 아들 민호 씨의 기죽은 목소리가 뒤이어 들려왔죠. 나도 알아. 하지만 엄마가 가진 돈은 다 털어서 우리 줬잖아. 이제 나올 구멍이 없는데 어떡해. 구멍이 왜 없어? 어머님 명의로 된 시골 땅 있잖아. 그거 개발된다는 소문이 있던데 지금 팔면 급한 불은 끄고도 남아. 말순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땅은 죽은 남편이 말순 씨의 노후를 위해 남겨준 유일한 비상금이자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그걸 팔아서 빚을 갚자니요. 하지만 이어지는 며느리의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단순히 땅을 파는 문제를 넘어 인간이기를 포기한 악마의 속삭임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어머님 요즘 깜빡깜빡 하시잖아. 병원 가서 치매 진단서 하나 끊는 거 일도 아니야. 당신 의사잖아. 아는 선배 통해서 경도 인지 장애라고 진단받고 우리가 성년후견인 신청하면 그 땅 우리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 말순 씨의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몰아세워 법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인간 취급을 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더욱 기가 막힌 건 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지켜야 할 아들이 며느리의 그 끔찍한 제안에 강력하게 반발하기는커녕 우물쭈물하며 동조하고 있었던 거죠. 그거 불법 아니야? 나중에 문제되면 어쩌려고. 당신은 참 답답해. 어차피 어머님 우리가 모실 건데 그 돈이 그 돈이지. 그리고 노인네가 갈 데가 어디 있겠어? 돈 떨어지면 다시 기어 들어오실 텐데 그때 도장 받아내면 늦어. 지금 처리해야 해. 기어 들어온다는 표현에 말순 씨는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들에게 말순 씨는 어머니가 아니라 그저 쥐어짜면 돈이 나오는 현금 인출기 혹은 쓰고 버려도 되는 소모품에 불과했던 겁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것은 슬픔도 서러움도 아닌 명백한 살이에 가까운 분노였습니다. 내가 낳고 키운 자식이 내 등 뒤에서 칼을 꽂으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 말순 씨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순 씨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피릿한 비린내가 입안에 퍼졌지만 그 고통 덕분에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문을 박차고 들어가 이 천하의 페르나드라 라고 소리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말순 씨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지금 소란을 피워봤자 그들은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을 것이고 말순 씨는 치매 노인 취급을 받으며 강제로 병원에 갇힐지도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이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닌 맹수들이 득실거리는 정글이었습니다. 말순 씨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부여잡고 왔던 길을 되돌아 조용히 현관을 빠져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여전히 초라한 늙은이였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눈물로 얼룩졌던 눈동자에는 이제 서리빨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죠. 그래, 너희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다 생각이 있다. 말순 씨는 주머니 속을 더듬어 꼬깃꼬깃한 명함 한 장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것은 오래전 남편의 장례식장에 찾아왔던 지금은 로펌 대표가 된 남편 친구의 명함이었습니다. 복도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여전히 무심하게 맑았지만 말순 씨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정처 없이 걷던 말순 씨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어느 공원의 낡은 벤치였습니다. 초겨울의 칼바람이 얇은 한복 치맛자락을 파고들어 뼈마디가 시려왔지만 말순 씨는 추위조차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멍하니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아들 집에서 들었던 그 끔찍한 모이가 귓가에서 이명처럼 윙윙거리고 있었으니까요. 치매 진단서, 성년 후견인, 강제 입원.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핏줄이 내뱉은 단어들은 하나같이 말순 씨의 존재를 지우려는 칼날과도 같았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에 넣어둔 휴대전화가 짧고 묵직하게 진동했습니다. 화들짝 놀란 말순 씨는 행여나 아들이 마음을 고쳐먹고 보낸 문자는 아닐까 하는 신락 같은 기대를 품고 급하게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액정에 뜬 발신자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은행 입금 알림. 그 아래 찍힌 숫자는 말순 씨의 눈을 의심케 할 만큼 길고 비현실적이었습니다. 30억 원. 남편이 남긴 시골 땅, 그 쓸모없어.
보이던 야산이 신도시 개발지구로 수용되면서 나온 토지 보상금이 입금된 것입니다. 1, 10, 100, 1000만. 말순 씨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하나씩 세어 보았습니다. 30억. 평생 생선을 팔아 10원짜리 하나에도 벌벌 떨던 그녀에게는 가늠조차 되지 않는 거금이었습니다. 순간 말순 씨의 입에서 허탈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참나. 어제까지만 해도 이 돈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아들에게 달려가. 이제 우리 빚 다 갚고 행복하게 살자라고 말하려 했습니다. 이 돈이면 기죽어 사는 아들 어깨도 펴주고 며느리에게 떵떵거리며 대접받을 수 있을 거라 믿었죠. 하지만 운명은 참으로 얄궂게도 자식의 배신을 확인한 바로 그 순간에 이 엄청난 무기를 쥐어주었습니다. 만약 이 문자가 하루만, 아니 1시간만 일찍 왔더라면 어땠을까요? 아마 말순 씨는 바보처럼 웃으며 그 돈을 고스란히 아들 내외의 아가리에 털어 넣었을 것이고 그들은 그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늙은 어미를 요양병원 구석에 처박아 두었겠죠.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말순 씨의 눈빛이 돌변했습니다. 물기가 어려있던 눈동자에서 슬픔이 증발하고 그 자리에 차갑고 단단한 도끼가 들어차기 시작했습니다. 이 돈은 하늘이 남편을 대신해 내린 마지막 동아줄이자 자식들을 심판하라고 쥐어준 회초리였습니다. 말순 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탄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기사 양반, 서초동 법조타운으로 갑시다. 제일 큰 로펌으로요. 택시가 달리는 동안 말순 씨는 창밖을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마음속으로 수천 번도 더 아들과 며느리를 장사 지냈습니다. 내 아들 민호는 죽었다. 돈에 미쳐 어미를 팔아먹으려던 그 괴물은 내 자식이 아니다. 로펌 건물의 거대한 회전문 앞에 섰을 때 말순 씨의 차림새는 여전히 남루했지만 뿜어나오는 기세는 여느 재벌 회장 못지 않았습니다. 안내 데스크의 직원이 말순 씨의 행색을 훑어보며 제지하려 했지만 그녀는 품에서 남편 친구인 김철수 변호사의 명함을 꺼내 보이며 당당하게 요구했습니다. 김 대표 만나러 왔네. 지금 당장. 오랜만에 만난 남편의 친구 김 변호사는 늙고 초라해진 말순 씨의 모습에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말순 씨는 안부 인사 따위는 생략한 채 자리에 앉자마자 통장 잔액을 보여주며 본론을 꺼냈습니다. 김 변호사, 부탁이 있어 왔네. 이 돈, 내 자식놈들이 10원 한 장 못 가져가게 막아줘. 김 변호사는 당황하며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아니, 재수 씨. 민호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겁니까? 그래도 하나뿐인 자식인데. 자식? 나한테 자식은 없어. 말순 씨의 목소리는 낮지만 서리빨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지난 며칠간 겪은 수모와 아들 부부의 폐륜적인 계획을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김 변호사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니 이내 깊은 탄식과 함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순 씨는 품속에서 미리 준비해둔 계획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상속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동시에 탐욕에 눈먼 아들 부부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치밀한 덫이었죠. 내 장례식에 와서도 가짜 눈물 흘릴 놈들이야.
살아있을 때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야. 법적으로 완벽하게 그놈들이 꼼짝 못하게 서류를 꾸며줘. 말순 씨의 주문은 구체적이고 잔혹했습니다. 유언장 작성, 재산 기부 약정서, 그리고 아들 부부에게 건넬 마지막 미끼를 위한 법적 공증까지. 서류에 도장을 찍는 말순 씨의 손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인주가 묻은 도장이 종이 위에 붉은 자국을 남길 때마다 그녀는 아들과의 연을 하나씩 끊어내는 심정이었습니다. 그 붉은 선명함이 마치 피눈물 같아 보였지만 말순 씨는 눈 한 번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로펌을 나서는 말순 씨의 등 뒤로 뉘엿뉘엿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노을을 바라보며 말순 씨는 휴대전화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 덫은 놓였습니다. 남은 건 굶주린 짐승들이 그 냄새를 맡고 제 발로 걸어 들어오게 만드는 일뿐이었죠. 그녀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민호야, 기다려라. 엄마가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으니. 운명의 날은 째깍째깍 시한폭탄처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가 운영하는 병원 원장실 공기는 무겁다 못해 숨이 턱턱 막힐 지경이었죠. 책상 위에는 독촉장, 최고서라고 적힌 붉은 글씨의 우편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전화벨은 빚쟁이들의 아우성처럼 쉴 새 없이 울려대고 있었습니다. 내일까지 대출 원리금 5억을 막지 못하면 병원은 당장 압류 딱지가 붙고 경매로 넘어가게 될 판이었습니다. 의사 가운을 입고 있지만 지금 민호 씨의 몰골은 폐잔병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다크서클이 턱 밑까지 내려온 채 머리를 쥐어뜯고 있는 민호 씨 옆에서 며느리 미라 씨는 손톱을 물어뜯으며 신경질적으로 방안을 서성이고 있었죠. 그녀의 명품 구두 굽소리가 또각또각 울릴 때마다 민호 씨의 심장은 쪼그라드는 것 같았습니다. 아, 몰라. 당신 그 선배한테 연락해봤어? 치매 진단서 끊어준대? 빨리 어머님 찾아서 병원에 가둬야 땅을 팔든 말든 할 거 아니야. 미라 씨가 악을 쓰며 소리쳤지만 민호 씨는 대답할 기운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며칠째 연락 두절 상태였고 여관방을 찾아가 봤지만 이미 종적을 감춘 뒤였으니까요. 그때 책상 구석에 처박아 둔 민호 씨의 휴대전화가 징하고 진동했습니다. 액정에 뜬 이름은 엄마. 민호 씨와 미라 씨는 동시에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마치 지옥불에 떨어지기 직전 내려온 동아줄이라도 본 것처럼 두 사람의 눈이 탐욕스럽게 번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미라 씨가 입모양으로 빨리 받아. 상냥하게. 라고 소리치며 민호 씨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민호 씨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고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는 그의 모습은 소름 끼칠 정도로 가식적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도대체 어디 가셨어요?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방금 전까지 어머니를 강제 입원시키자고 떠들던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세상. 둘도 없는 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말순 씨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건조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나는 사람처럼 힘이 빠져 있었죠. 민호냐? 걱정 끼쳐서 미안하다. 내가 며칠 좀 생각을 정리하느라 그랬어. 너희한테 짐만 되는 것 같아서. 말순 씨의 약한 모습에
민호 씨는 승기를 잡았다는 듯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미라 씨도 주먹을 불끈 쥐며 됐어. 라는 표정을 지었죠. 노인네가 며칠 고생하더니 결국 백기 들고 들어오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순 씨의 말은 그들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대박이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정리했다. 죽을 때 싸 짊어지고 갈 것도 아니고 너희 힘든 거 아는데 내가 모른 척 할 수가 없어서 줄 게 있으니 이리로 좀 와라. 줄 게 있다. 그 한마디는 꺼져가던 아들 부부의 욕망에 기름을 들이붓는 격이었습니다. 민호 씨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분명 시골 땅 보상금일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이죠. 어머니가 드디어 땅을 팔아 현금을 쥐고 있다는 생각에 빚더미에 짓눌려 있던 어깨가 한순간에 가벼워지는 듯 했습니다. 민호 씨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억지로 참으며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유, 엄마. 돈이 뭐가 중요해요. 엄마만 건강하면 되죠. 어디세요? 제가 지금 당장 모시러 갈게요. 말순 씨가 알려준 장소는 시내에서 가장 비싸기로 소문난 고급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원장실 안에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라 씨는 민호 씨를 끌어안고 방방 뛰며 난리법석을 떨었습니다. 자기야, 꺼봐. 내가 뭘 했어? 노인네 며칠 고생시키면 알아서 기어 들어온다고 했지? 30억이래, 30억. 그 땅 보상금 30억 나왔다는 기사 떴더라니까. 진짜? 와, 대박이다. 그럼 빚 다 갚고도 남네. 아, 진짜 10년 감수했다. 엄마가 눈치는 있어서 다행이야. 두 사람은 서둘러 병원을 나섰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다듬는 그들의 표정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어머니를 노인네, 짐덩어리라고 불렀던 입술에는 뻔뻔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어머니를 속여 돈을 뜯어낼 생각에 흥분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미라 씨는 핸드백에서 팩트를 꺼내 화장을 고치며 말했습니다. 자기야, 가서 즙 좀 짜. 눈물 연기 알지? 어머님 고생하셨다. 우리가 더 잘하겠다. 그러면서 비위 좀 맞춰드려. 도장 찍을 때까진 납작 엎드려야 해. 걱정 마. 내가 누구냐? 연기 하나는 타고났잖아. 아, 빨리 가서 등기 권리증이랑 통장부터 확인하고 싶다. 고급 외제차가 굉음을 내며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빠르게 뒤로 밀려났지만 그들이 향하고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닌 낭떠러지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운전대를 잡은 민호 씨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상상하고 있었을 겁니다. 어머니에게 돈을 받아 빚을 청산하고 다시 떵떵거리며 사는 화려한 미래를요. 돈 냄새를 맡고 달려드는 굶주린 하이에나들처럼 그들은 질주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한정식 집의 고풍스러운 기와지붕 위로 까마귀 한 마리가 불길하게 울며 날아갔지만 탐욕에 눈먼 그들의 귀에는 오직 30억이라는 숫자의 달콤한 속삭임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약속 장소인 난실의 문을 열기 직전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비장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장 완벽한 효자와 효부의 가면을 뒤집어 쓴 채 그들은
호랑이 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고급 한정식집 난실의 문이 드르륵 열리는 순간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던 무거운 침묵이 깨졌습니다. 상다리가 부러질 듯 차려진 사내 진미 앞에는 말순 씨가 돌부처처럼 앉아 있었죠. 그녀는 젓가락 한 번 들지 않은 채 찻잔 속에 식어버린 보리차만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들이닥친 것은 향수 냄새와 섞인 가식적인 울음소리였습니다. 민호 씨와 미라 씨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문지방을 넘자마자 세상에서 가장 슬픈 표정을 지으며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의 연기는 아카데미 주연상 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훌륭했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어디 계셨던 거예요? 전화는 왜 안 받으시고, 제가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아세요? 얼굴 반쪽 되신 것 좀 봐. 세상에. 민호 씨가 말순 씨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오열하듯 소리쳤고, 미라 씨는 옆에서 손수건으로 눈가를 콕콕 찍어내는 신용을 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 냄새난다며 코를 막던 그 며느리가 맞나 싶을 정도로 다정한 손길로 말순 씨의 어깨를 주무르기 시작했죠. 말순 씨는 그들의 쇼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내 새끼 걱정했냐며 같이 울었겠지만 지금은 그들의 눈동자 너머에 숨겨진 탐욕의 번들거림이 엑스레이처럼 훤히 들여다 보였습니다. 아들이 잡은 손은 따뜻했지만 말순 씨에게는 뱀이 팔을 감고 있는 듯한 소름 끼치는 감촉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슬그머니 손을 빼내어 찻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말순 씨의 냉담한 반응에 민호 씨와 미라 씨가 잠시 당황한 듯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노인네가 삐져서 그렇겠지라고 판단했는지 미라 씨가 더욱 콧소리를 섞어 애교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많이 서운하셨죠? 저희가 사는 게 힘들어서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저 정말 반성 많이 했어요. 다시 들어오세요. 네. 제가 친정 엄마보다 더 잘 모실게요. 그래요, 엄마. 우리가 불효자였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제 우리 세 식구, 아니 어머님까지 셋이서 행복하게 살아요. 그들의 입에서 쏟아지는 사탕 발린 말들은 난실의 공기를 느끼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말순 씨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나지막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 속에는 자식에 대한 마지막 미련마저 털어내는 깊은 체념이 담겨 있었죠. 그녀는 옆에 놓아두었던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툭 던졌습니다. 묵직한 소리가 나며 봉투가 테이블 중앙에 안착하자 민호 씨와 미라 씨의 시선이 자석처럼 그곳에 꽂혔습니다. 그들의 눈동자가 욕망으로 확장되는 것을 보며 말순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긴 말 필요 없다. 너희 힘든 거 안다. 이게 내가 줄 수 있는 전부다. 순간 민호 씨의 손이 번개처럼 뻗어나갔습니다. 봉투의 두께로 보아 적어도 수표다발이나 등기 권리증, 인감증명서 따위가 들어있을 것이라 확신했을 겁니다. 30억이라는 숫자가 그들의 머릿속에서 폭죽처럼 터지고 있었겠죠. 민호 씨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의 입구를 찢어발기듯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용물을 꺼내 식탁 위에 쏟아부었습니다. 후두둑. 하지만 떨어진 것은 그들이 기대했던 영이 가득한 수표가 아니었습니다. 누런 신사임당 5만 원권 지폐 20장이 초라하게 흩날렸습니다.
정확히 100만 원. 그리고 그 밑에는 럭셔리 실버타운 입주 계약서와 사회복지재단 기부증서라는 제목이 박힌 서류 뭉치가 깔려 있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방금 전까지 흐르던 가식적인 배경음악이 뚝 끊긴 듯 방 안은 숨막히는 고요에 휩싸였습니다. 민호 씨는 눈을 비비며 흩어진 돈과 서류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상황 파악이 되지 않는 듯 멍청하게 입을 벌린 아들의 모습에 미라 씨가 비명을 지르듯 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님? 30억은요? 땅 판 돈 다 어디 갔어요? 미라 씨의 목소리는 더 이상 상냥한 며느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색을 드러낸 마녀의 날카로운 쇳소리였죠. 말순 씨는 그제야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그 어떤 호통보다 강력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거기 있잖니. 100만 원. 네, 100만 원이라니요. 장난치지 마세요. 지금 우리 병원 넘어가게 생겼는데 고작 이거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아들 민호 씨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말순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아들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래. 그게 내가 계산한 너희의 몸값이다. 민호야, 내가 널 38년 키웠지. 먹이고, 입히고, 의대 보내느라 내 등골이 휘는 줄도 모르고 살았다. 그런데 넌 고작 마누라 치마폭에 숨어서 애미를 고려장 시키려 들더구나. 그래서 계산해봤다. 내가 내 아들로 살아준 수고비 딱 100만 원이면 후하더구나. 어머니. 그리고 미라야. 너는 시집 올 때 빈손으로 왔지? 내가 해준 아파트, 내가 해준 혼수 쓰면서 넌 나를 냄새나는 짐짝 취급했어. 내 노후 자금까지 털어서 빚 갚아달라고? 염치라는 게 있으면 어떻게 그럴 수 있니? 그래서 나머지 돈은 다 좋은 곳에 썼다. 20억은 재단에 기부했고 남은 돈은 내가 죽을 때까지 편하게 살 최고급 실버타운에 완납했다. 그러니 더 이상 내 돈 냄새 맡을 생각 마라. 말순 씨의 말은 또박또박 그리고 잔인할 정도로 명확하게 그들의 고막을 때렸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기부 증서에는 선명한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고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확정 판결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민호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고 미라 씨는 분을 이기지 못해 씩씩거리며 100만 원을 집어 던졌습니다. 공중에서 흩날리는 5만 원권 지폐들이 마치 낙엽처럼 그들의 몰락을 예고하며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말순 씨는 바닥에 떨어진 돈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이제야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 가슴속이 뻥 뚫리는 시원함과 동시에 씁쓸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제 이 지옥 같은 연극을 끝낼 시간이었습니다. 한정식 집의 은은한 조명 아래 인간의 탐욕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는 그 어떤 비명보다 처절하고 시끄러웠습니다. 바닥에 흩뿌려진 5만 원권 지폐들은 마치 죽은 자를 위한 노잣돈처럼 며느리 미라 씨의 발치에서 나뒹굴고 있었죠. 미라 씨는 분노로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듯 했습니다. 그녀는 식탁 위에 놓인 기부 증서를 낚아채더니 믿을 수 없다는 듯 종이가 뚫어지라 노려보았습니다. 재단법인의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그 종이는 그녀가 꿈꾸던 강남,
아파트와 명품 인생이 허공으로 증발했음을 알리는 사망 진단서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미라 씨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파랗게 변해가고 있었고 입술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짐승처럼 포효하며 말순 씨에게 대들었습니다. 그 고상하던 사모님의 가면은 온데간데 없고 도끼 오른 악기의 형상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님, 진짜 미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 큰 돈을 상의도 없이 남한테 퍼줘요? 제정신이세요? 이거 무효예요. 제가 변호사 써서 치매로 소송 걸 거예요. 다시 찾아오라고요. 미라 씨의 고함이 방안을 쩌렁쩌렁 울렸지만 말순 씨는 태산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발악을 구경하듯 차분하게 가방을 챙길 뿐이었죠. 말순 씨에게 며느리의 협박은 이제 겁나는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아니라 덫에 걸린 쥐의 단말마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상황 파악을 끝낸 아들 민호 씨가 털썩 무릎을 꿇으며 말순 씨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닭똥 같은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연기가 아닌 진짜 공포에서 나온 생존의 눈물이었습니다. 내일 당장 닥쳐올 부도와 압류, 신용불량자의 낙인이 눈앞에 어른거렸기 때문이겠죠. 엄마, 제발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이대로 가면 진짜 감옥 가요. 병원 문 닫고 길거리에 나 앉아야 한다고요. 엄마 하나뿐인 아들이잖아요. 네, 저 기부 취소하고 반만이라도, 아니 1억이라도 좀 해주세요. 엄마, 아들은 콧물 범벅이 된 얼굴로 어머니의 다리에 매달려 애원했습니다. 어릴 적 장난감을 사달라고 떼쓰던 그 모습 그대로였지만 말순 씨의 마음에는 더 이상 모성애라는 이름의 약점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다리를 붙잡은 아들의 손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의사 가운을 입혀주기 위해 닳도록 일했던 자신의 손과 그 희생 위에서 호의호식하며 매끈하게 자란 아들의 손. 그 극명한 대비가 말순 씨의 가슴을 더욱 차갑게 식혔습니다. 말순 씨는 힘을 주어 아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매몰차게 떨어져 나가는 손길에 민호 씨가 바닥으로 꼬꾸라졌습니다. 민호야, 잘 들어라. 넌 내가 의사라서 똑똑해서 혼자 큰 줄 알지? 내 살과 피를 갉아먹고 자란 게 너다. 그런데 이제 내 뼈까지 씹어 먹으려드니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너를 끊어내야겠다. 말순 씨는 멍하니 바닥에 주저앉은 아들과 씩씩거리는 며느리를 번갈아 보며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의 공기를 베어낼 듯 날카로웠습니다. 너희가 그랬지? 노후 준비 안 된 부모는 죄인이라고. 그래서 나도 죄인 안 되려고 내 노후 완벽하게 준비했다. 그러니 이제 너희도 너희 인생 준비해라. 그 잘난 젊음 믿고 다시 시작하든 길바닥을 기든 그건 너희 몫이다. 말순 씨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렸습니다. 등 뒤에서 미라 씨가 어딜 가요? 돈 내놓고 가. 라며 악을 쓰며 달려들려 했지만 민호 씨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는 바람에 엉겨붙어 꼴사납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방안을 뒤로하고 말순 씨는 미닫이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방 안의 소음이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마치 다른 차원의 세계로 넘어온 듯 복도는 고요하고 평온했습니다.
말순 씨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속을 짓누르던 1000톤의 바위가 사라진 듯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10년은 젊어진 듯 가볍고 경쾌했습니다. 복도 끝 창문으로 들어오는 저녁 노을이 말순 씨의 어깨를 따스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시어머니로만 살았던 김말순이라는 여자가 비로소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식당 입구에는 미리 대기시켜둔 로펌의 검은색 세단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사가 정중하게 문을 열어주자 말순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부드럽게 출발하자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한정식 집의 기와지붕이 성냥갑처럼 작아졌습니다. 그곳은 이제 말순 씨에게는 상관없는 짐승들이 서로를 물어뜯는 지옥도일 뿐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 선율에 몸을 맡기며 말순 씨는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내일을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갑 속에 꽂힌 실버타운 입주 카드가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계절은 어김없이 돌고 돌아 다시 찬 바람이 부는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1년 전 그 지독했던 겨울과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반지하 단칸방, 습기, 찬 벽지 위로 곰팡이가 검버섯처럼 피어오른 그곳에 두 남녀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 병원장 사모님 소리를 듣던 미라 씨는 헝클어진 머리를 대충 묶은 채 부업으로 가져온 인형 눈을 붙이고 있었죠. 그녀의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거친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명품 반지가 있던 자리에는 밴드 하나가 처량하게 감겨 있었습니다. 옆에 누워있는 민호 씨의 몰골은 더욱 참담했습니다. 병원이 부도나고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다 의사 면허까지 정지당한 그는 공사판을 전전하다 허리를 다쳐 며칠째 알아눕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방 안에는 퀴퀴한 파스 냄새와 싸구려 라면 냄새만이 진동하고 있었죠. 민호 씨가 고통스러운 듯 신음하며 돌아눕자 미라 씨가 신경질적으로 인형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쏘아붙였습니다. 아, 좀 조용히 좀 해. 남은 뼈 빠지게 일하는데 당신은 누워서 끙끙거리기만 하고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야? 누가 그러고 싶어서 그래. 당신이 그때 엄마한테 조금만 더 잘했어도 아니 그 땅 얘기만 안 꺼냈어도 우리 이렇게 안 됐어. 민호 씨가 쉰 목소리로 대들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서로를 탓하고 원망하는 것만이 이 지옥 같은 현실을 버티는 유일한 낙인 듯 두 사람은 앙상한 가시를 세우며 서로를 찔러대고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릴 때마다 혹시 빚쟁이가 아닐까 가슴을 졸여야 하는 살. 그들에게 남은 것은 100만 원이라는 꼬리표와 평생 갚아도 못 갚을 후회뿐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버린 대가는 너무나 가혹하고 처절하게 그들의 청춘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반면 도심 외곽의 한적한 숲속에 자리 잡은 실버타운 노블 카운티에는 따스한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정원에는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여 있었지만 실내 온실 정원은 봄날처럼 화사한 꽃들로 만발해 있었죠. 그 꽃밭 한가운데 우아한 보랏빛 니트를 입은 말순 씨가 붓을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1년 전 쫓겨나듯 집을 나올 때의 그 주눅든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녀의 얼굴에는 소녀 같은 홍조와 여유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말순 씨는 이곳에서 난생 처음으로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생선 비린내만 나던 손끝에서 이제는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죠. 그녀의 곁에는 비슷하게 나이 든 친구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서로의 그림을 칭찬하며 까르르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어머, 김 여사님. 이번 그림은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색감이 고와요? 옆자리에 앉은 박 여사의 칭찬에 말순 씨가 수줍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호호, 그래요? 마음이 편하니까 그림도 잘 되나 봐요. 예전에는 먹고 사느라 하늘 한번 제대로 못 쳐다보고 살았는데 이제야 세상이 보이네요. 말순 씨는 붓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투명한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1년 전 아들에게 100만 원을 던져주고 돌아섰을 때 느꼈던 그 헛헛함은 이제 이곳에서의 배움과 새로운 인연들로 꽉 채워져 있었습니다. 가끔 아들 소식이 궁금하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말순 씨는 애써 그 생각을 지워버리곤 했습니다. 자식이라는 족쇄를 끊어내고 나서야 비로소 김말순이라는 이름 석 자로 숨 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녀는 찻잔을 들어 향긋한 허브티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말순 씨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 인생의 진짜 봄날은 70부터다. 오후 수업을 알리는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말순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기지개를 켰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동호회 회원들과 와인 파티가 있는 날이었죠. 무엇을 입고 갈까 고민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왈츠를 추듯 사뿐거렸습니다. 어두운 반지하 방에서 서로를 저주하는 아들. 부부의 겨울과 따스한 햇살 아래서 내일을 기대하는 말순 씨의 봄. 인과응보라는 사자성어가 이토록 선명하게 그려지는 풍경은 없었을 겁니다. 말순 씨가 그린 수채화 속의 꽃잎 하나가 창밖의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녀가 스스로에게 선물한 찬란한 훈장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소중한 의견은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겐 큰 사랑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